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자, 3편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쓰기 그리고 문법에 대한 개요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는 시험 때 이렇게 쓰는 거는 없는데 우리가 대신에 이 쓰기로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는 거고요. 문법은 여러분이 좀 싫어하실 수 있는 암기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 문법이랑 관련된 부분이 아마 여러분에게 전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문학, 문법 중에 가장 낯선 영역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좀 유념해야 되는지, 이론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여러분이 조금 더 만약에 오늘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쓰기 내용은 조금 요렇게 듣더라도 문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먼저 쓰기의 개요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죠. 일반적인 기준 안에서 목표는 어떻게 지향이 되어 있는가, 쓰기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글을 쓰고 글쓰기 윤리를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글쓰기 윤리는 우리 시험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요즘에 저작권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고, 다른 사람 글을 인용해 오는 것, 또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는 것, 이런 내용하고도 글쓰기 윤리가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마 나중에 내용이 좀 개정되고 시간이 몇 년 정도 흐르면 기출 문제에도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약간의 공부를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쓰기의 본질, 쓰기의 특성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쓰기의 본질 뭐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쓰기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우리가 다 공부하면서 통합이라는 거 많이 이야기했어요. 통합이라는 거 많이 이야기했는데 쓰기도 이렇게 하는 활동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쓰기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히 베껴 쓰는 거요, 기록하는 거요,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그 중간에 있는 도구,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쓰기의 특성, 그러면 하나로 끝맺을 수가 없어요. 쓰기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쓰기를 해요. 저의 경우에는 강의 준비를 하면서 교환을 쓰고, 여러분이 숙제할 때는 글쓰기가 있고, 친구들과 메신저로 이야기할 때 쓰는 쓰기가 있고, 편지 쓰기가 있고, 주문서를 작성하는 내용도 다 쓰기 안에 들어가요.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종류별로 잘 파악해 봐야겠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글 위험 간의 균형을 지향한다. 전달, 설득, 친교, 중복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시험 때도 균형 있게 출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듣기와 말하기, 읽기 또 중복이죠. 여기에 나온 내용 보세요. 지금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2009년에 교육 개정안 내용에 요게 지금 거의 메인이에요. 요 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이 글을 잘 읽고 내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 대본이나 희곡이나 이런 걸 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중심으로 가지고 가주시면 돼요. 자, 1페이지는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한 내용이니까 가볍게 넘어가 보죠. 다음으로는 실제 다양한 목적의 글쓰기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 적절한 균형을 고려해야 되겠다.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하고 정서 표현의 글에는 좀 관심이 많아요. 저의 경우는. 저의 균형 감각을 보면. 그런데 설득하는 글이나 친교의 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라면 제가 잘 안 되는 친교의 글, 설득하는 글을 조금 더 읽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약한가, 어떤 부분이 강한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시험을 위해서 대비하시면 좋겠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글 유형의 개념적인 구분에 치중하기보다는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글 유형을 확인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근데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부분. 요 뒤는 우리가 시험 이후에 시험에서 공부한 이론 내용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소화하는 부분. 요렇게 보면 되죠. 쓰기와 매체. 네, 두 개가 같이 나왔는데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봐도 돼요. 매체와 쓰기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쓰기의 본질적인 특성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쓰기의 역할에 대해서 쓰기의 중요성 및 가치 등을 이해하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조부모님 중에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요. 네. 모두가 우리가 아직 뭐 교육도 열심히 하고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인 건 맞는데 문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있고 읽을 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회원가입을 해서 할인을 받으려고 해도 이름 쓰고 또 생년월일 쓰고 뭐 주소 같은 거 써야 돼요. 근데 글자를 못 써요. 어렵겠죠. 친구한테 문자도 못 써요. 답답하겠죠. 매번 전화하면 전화통화 안 될 때도 있고 일하면서 살다 보면 바빠서 이야기 못 할 때도 있는데 쓰기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비단 쓰기뿐만이 아니라 읽기, 말하기 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특히 이제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의 영역이죠.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말하기와 쓰기는. 반면 듣기와 읽기는 이해의 영역에 들어가요.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듣기를 잘하고 읽기를 잘했는지는 그 사람 뇌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질문을 하면 답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냥 누군가를 보고 바로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과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쓰기와 말하기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하면 우리가 글을 잘 못 쓴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쓰기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생각,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해 준다. 우리는 그 선정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식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왔는데 쓰기와 본질과 특성에 대한 것들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글을 이야기하고 말하기 듣기 할 때 정보, 설득, 친교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쓰기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으로서의 쓰기가 있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몰래 쓸 때 있잖아요. 앞에서 선생님들 몰래 내가 수다 떨고 싶으면 이렇게 적는 거. 이런 쓰기도 있고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도 있어요. 법적인 내용 해결할 때 우리가 다 말로 하나요? 반드시 문서로 남겨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물론 말로 하고 영상도 남지만 여러분이 손에 쥘 수 있는 한글 교환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미의 구성, 이런 과정으로서의 쓰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특성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에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능숙한 필자들이 수행하는 쓰기 활동과 학습자 자신이 수행하는 실제적인 쓰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능숙한 필자들이 수행하는 쓰기를 확인해요.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들 또 학자들이 직접 쓴 글들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문학작품도 감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지식이랑 관련된 부분, 글의 유형 또 나오죠. 또 자, 한 10번, 20번 정도 지금 앞에 목표 지향부터 또 유형부터 반복되는 것부터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가지고 쪼개고 글의 장르도 살펴봐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의 유형별 쓰기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것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문법이 같이.
문법을 잘 모르고 적절한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법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원래 문법 중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뭐뭐 여기에 나오는 뭐뭐겠는 이게 있는데 이거를 원래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미래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이때 말고 다를 때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20대 아니면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어제 너무 피곤했어서 저도 가끔 이런 문장을 요즘 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볼 때 전혀 어색함이 없으실 수 있어요. 이 문장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문법에 대해서 틀린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게 명확해요. 자, 원래 우리의 약속, 한국어의 문법의 약속은요. 어서 앞에 과거형이 올 수 없어요. 내가 어제 강원도 지방에 갔어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아예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 혹은 맞춤법, 발음법에 대한 지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많아요. 쓰기의 내용에. 그렇다면 우리가 쓰려고 하는 내용,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설득력도 떨어지고 쓰기의 점수도 낮을 거고 여러분이 중졸 검정고시 시험을 택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이라 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실 거고 이 이후에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거나 혹은 그 이후의 과정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문법 지식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차분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쓰기를 정확하게 잘 해서 일상생활과 공식적인 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따라서 이따가 쓰기의 계획 이후에 보게 될 문법의 계획에서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되는지 연결을 좀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어서 쓰기와 맥락의 부분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볼 텐데 쓰기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맥락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유형도 이해를 해야 되고 쓰기와 맥락의 관계, 또 쓰기에 관여하는 맥락의 기능이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실제로 우리가 쓸 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선정한 거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문제 풀이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기능으로 넘어왔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정말 기초적인 건데 제가 이건 좀 부끄럽지만 제가 글자를 몇 개 썼죠.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글씨를 예쁘게 못 써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자체가 지금 그대로예요. 수정되지 못했는데 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바른 글씨로 글을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시험 때는 글자 예쁘게 쓰기는 시험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은 괜찮은데 실제로 여러분이 다른 국어랑 관련된 수험이라든가 나중에 손글씨를 쓰실 때 이 부분을 약간은 신경을 쓰실 때가 있어도 살다 보면 하지만 저처럼 악필이어도 되는데 어떤 글자인지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글씨를 써서 글을 쓰는 활동과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활동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내용을 선정해주고 쓰기의 계획으로 넘어가면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글쓰기의 계획을 세워요. 글을 쓰는 목적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라면 나는 근거를 충분히 끌어모아야 되겠죠.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얘기하고 싶다라면 정보를 또 많이 모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친교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감정을 많이 표현해야 되겠죠. 각각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쓰기 계획에서 해야 될 일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글을 쓰는 활동과 연계되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자, 우리 여기 한 페이지의 글씨 쓰기, 쓰기의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험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의 쓰기 시험에서 공부하는 내용, 기출 문제하고 연관은 되어 있지만 직접 바로 출제가 되는 내용은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도고 나머지는 연결되고 확장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지요.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의 생성과 조직 부분으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생성에 대한 내용은 글로 쓸 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하며 새롭게 발상을 전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실제로 내용을 만들어 보는 과정과 연계가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만들어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글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다음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읽기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영역입니다. 다음, 내용 조직에 대한 내용은 개요짜기, 다발짓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영도라고 얘기하는 걸로 어떤 내용들을 묶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를 문장으로 만들고 하나의 글을 만들어내는 거죠. 글의 구성 및 전개 방식 활용하기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글의 목적,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개요짜기나 다발짓기는 시험에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읽기 문제를 풀 때 특히 논설문, 설명문 읽을 때 필요하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기에 대한 내용은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한 번 더 중요하니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고쳐쓰기. 글의 목적, 예상 독자, 쓰기 상황을 고려해서 촉으로 처음에 쓴 글이 있어요. 이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근데 우리 시험 때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자, 쓰기랑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2번까지 나왔고 3번. 고쳐쓰기에 대한 내용 중에 요거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볼 문법의 개요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규범에 맞는 표현 그리고 문법 영역의 내용과 연계되도록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랑 관련된 것들은 좀 천천히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이론 공부할 때 같이 알아보게 될 거예요. 문법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춤법, 그 맞춤법 안에 뭐 표기도 들어가죠. 띄어쓰기도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조사 같은 것들도 넣어줘야 되는 거 공부해야죠. 형태소 같은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되고 어간과 어미도 봐야 되고 의문도 봐야 되고 봐야 될 문법이랑 관련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들 이어서 볼 거예요. 이따가. 자, 4번.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선정하도록 하자. 요 내용까지 쓰기의 개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셨죠? 기억해야 될 내용은 글의 장르, 쓰기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읽기 문제를 풀 때 글의 구조를 단번에 파악하도록 하자. 그리고 문법과 쓰기가 긴밀하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쓰기랑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문법의 개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의 개요랑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PPT로도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앞에는 여기 나와 있는 글의 내용은 많지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건 거의 없고 다 이해하면 되는 거였어요. 듣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읽기 쓰기 다 이해만 하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의 양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내용이 이후에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특강에 지금 3강 이후에 배우게 될 4강과 5강에서도 그 문법과 긴밀한 부분들을 일부 같이 특강으로 알아보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와 이론을 공부할 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일반적인 기준으로 목표점은 국어에 대한 이해, 탐구를 바탕으로 요게 포인트예요. 정확한 거. 효율적인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말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건데 시험 때는 요게 문제인 거예요.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내용 간의 균형을 지향한다. 문법의 내용을 이루는 지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법에 단어의 형태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어문, 규범, 여러 가지 형태소랑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루는 지식을 알아봐야 되고 이 중에 어느 것을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건 이제 전체 2009년의 교육 내용이고요. 시험 때는 이 부분에 치우친 내용을 평가하게 돼요. 다른 부분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영역 및 내용의 범주 통합 취향. 이거 앞에 나왔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학 나왔어요. 여기 통합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실제 지식, 탐구, 적용, 태도 이런 것들 다 또 들어가요. 앞에 내용하고 또 중복되어 있죠.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 실제적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제 국어 문화와 자료, 구어 자료와 문어 자료, 이거는 입으로 말하는 자료, 이거는 글로 남아있는 자료, 표준어 자료와 방언 자료 등 국어 생활의 실제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 간의 균형을 기해서 자료를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거 다 접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나 토론하는 글들을 볼 때는 구어 자료 보는 거고, 읽기 문제 풀 때, 논설문 풀 때 요거 보는 거고, 표준어 자료하고 방언 자료, 시험 때 방언도 나와요 선생님? 질문할 수 있는데 시험 때 보기에는 방언이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읽게 되는 문학 작품에는 방언이 등장하게 되겠죠. 소설이나 시에는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표준어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비표준어도 나오는 일이 많이 있죠. 문학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비문,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표현인데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문학에만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노출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제 국어 현상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되 우리 시험에 중세국어, 문학작품 빼고요. 문학의 시조나 이런 건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중세국어의 문법, 훈민정음을 쓰는 방법 이런 거 안 나와요. 왜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국어 현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문법, 옛날 어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국어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문법과 관련한 내용은요. 학습자의 국어 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간단한 문장 나오고 여기에 뭐 단어의 품사를 물어보는 것도 나오고 단어가 만들어진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들도 나오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다양한 매체와 국어 자료 보겠습니다. 구어나 문어와 같은 언어 담화의 특성, 매체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앞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능에 나왔던 것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언어의 표현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신문,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이 있고 한자어도 많이 있고 압축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방송, 그리고 방송이 아니지만 다른 매체로 뭐 연극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의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추가되고 있는 문항 중에 하나거든요. 건의하는 글이나 제안하는 글이 나오는 것이 추가로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국어 문화와 자료 내용까지 우리가 봤고 이제 언어의 특성, 기호성, 규칙성, 뭐뭐뭐뭐 지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부터 나오게 되는 언어의 특성, 그 다음에 나오는 국어의 구조, 국어의 규범 이 부분이 이제 암기가 많이 필요한 영역들이 등장했습니다. 기호성, 언어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쓰자라고 기호를 약속한 거에 암호처럼 기호성과 규칙성, 창의성, 사회성, 역사성, 언어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해준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풀고 있어요. 언어의 본질을 사고, 사회, 문화와 같은 인간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따라서 언어의 본질, 언어의 내용에 대한 글도 나오고요. 사회 현상에 대한 글도 나오고 문화에 대한 글들도 나오고 문화에다가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더한 것까지 같이 다 등장을 하게 돼요. 다음으로 국어의 구조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시험에서 빈도도 높고 문항수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음은 우리가 글자를 발음할 때 소리가 나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단어랑 관련된 출제는 단어 형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문장, 빈칸에 알맞은 거 넣는 거 이런 것들. 담화 등 국어의 다양한 단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되 학습자가 실제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만든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장, 긴 글 이런 건 안 나와요. 한 문장이나 두 문장, 간혹 한 두세 줄 정도의 짧은 단락, 요 정도만 문법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어의 공시적인 통시적, 뭐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국어의 공시적이라는 건 지금 요렇게 십자가를 하나 그려봤을 때 요 부분이 지금 공시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요 부분을 통시적이라고 봐요. 통시적이라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공시적은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어의 공시적인 양상, 현대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걸 보고 통시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통시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현대 정도까지를 시간을 끊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 고대국어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의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보겠다. 기준은 현대로 보시면 되겠다. 시조 같은 것만 옛날 시대의 걸로 보면 돼요. 그리고 국어의 규범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주요 규범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과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좋은 문장을 표현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학습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나 많은 고민을 거듭하지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필요한 내용이에요. 한글 맞춤법 많이 틀리고 발음 안 좋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부할 때 제가 원래 입이 좀 커요. 입이 좀 큰데 여러분이 보시면 중간에 제 강의 듣다가 멈추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입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 하는 순간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제가 딱 멈추면 입 모양이 되게 커요. 그런데 제가 입 모양이 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한국어는 모음의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발음이 좋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말할 때보다 입을 좀 더 찢어요, 강의할 때. 그래서 입의 모양이 조금 더 큰데, 네, 발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글 맞춤법하고 표준어 규정하고 외래어 표기법하고 잘 아시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달력이 뚝 떨어져요. 안 그래도 지금 인강이라 강의 듣기 힘든데 더 듣기 싫어진다는 거죠. 정확한 발음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중에 마지막. 학습자가 단순히 규범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험 때 암기해야 돼요. 약간 슬프지만 규범을 이루는 원리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규범에 맞는 국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해 주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문법의 개요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기와 문법의 개요를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다 탈탈 털어봤어요. 탈탈 털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요 많은 규범들 중에 약간 규범도 좀 쉬운 것부터 우리가 몸을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표준어 사정 원칙 내용을 준비했어요. 즉 이거는 표준어고 이거는 표준어가 아니다라는 기준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4강과 5강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교환 준비하시고 저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